이게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가가 급락한다. 그러면 유가 급락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석유를 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가는 걸 줄인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위축된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마냥 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2023년 연말까지는 저는 그냥 디레이팅 구간 속에서 반등이다라고 지금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10월 달은 미국 국채 10년물을 주목하고 11월 달은 원달러 환율을 주목하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화 강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 속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무너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이상 역시 마찬가지로 펀더멘탈의 어떤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연말 전까지 아니면 또 뭐 일정 FOMC 전까지 일정 구간 뭐 반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12월 달에 FOMC에서 아마 전도표가 나올 건데 그 전도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그 전까지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연준 쪽에서 경고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제 그건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의 추가 급락 여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달러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저게 70달러를 깨고 60달러대로 떨어지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게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 지표 역시도 이전보다는 조금 퀄리티 자체는 좀 떨어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도 10년물이 지금 생각 같아서는 갑자기 4% 밑으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떨어지게 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를 갑자기 막 급격하게 낮춰야 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말까지 지켜보시면서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 어떤 변화가 급하게 나올 때는 지금은 배드 이즈 굿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배드 이즈 배드로 반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적당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과속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면 일단 물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할 때 석유를 전에 그 셰일 오일 개발해서 미국에서 이제 막 생산을 해가지고 심지어 지네가 수출을 했었잖아요. 요즘 환경 때문에 그거 이제 스톱했지만 수출을 해대고 막 이랬을 때만 해도 석유가 남아도니까 급락을 했었던 거잖아요. 수요는 좋았고 저금리 상황이었었고. 근데 지금은 금리 안 떨어졌어요.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서서 지표를 뭐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미국도 지금 모기지론 떨어졌다고 하는 게 7.5%, 7.4%예요. 고금리예요. 고금리가 되면은 결국은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량은 늘고 내 통장 잔고는 줄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 20년 내에 아마 가장 많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다는 거는 훔쳤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잃어버린 거 주워 가지고 쓰든 뭐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이 좀 경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현금이 조금 줄어들고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신규 실업수당 관련해서 심각한 건 아닌데 5주 연속으로 연속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용 관련해가지고도 결국에는 최근에 고용이 뜨거웠었잖아요. 뜨거웠는데 내용을 열어보면은 소위 말해서 저임 노동자들, 파트타이머들 이런 쪽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소비 심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와중에서 만약에 유가가 급락한다. 그러면 유가 급락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석유를 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교통도 어디 여행 가는 걸 줄인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위축된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게 마냥 호재가 아닌 게 지금 유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경제 지표가 제조 쪽이 살아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지금 우리는 인플레 고민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디플레 고민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그 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또 제조업 물가 지수 역시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냥 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말 되기 전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유가 60달러로 떨어지면은 이제 금리 인상 물 건너 금리 인하하겠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가 연착륙이 되면서 인하가 돼야지, 소프트 랜딩이 되면서 인하가 돼야지 주가가 좋은 거지, 뭔가 하나 문제가 팍 생겨가지고 꺾여버리면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은 미국도 파산하는 기업들이 역대급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면은 금리를 급하게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그때는 경기에 큰 이상 신호가 왔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뭐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10억이었던 걸 갖다가 뭐 50억, 뭐 심지어 90억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이제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아마 여야 합의안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합의를 본 상태로서 10억으로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정치권의 의지, 그 다음에 이걸 시장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내에 10억 이상 샀던 사람들이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뭐라고 그러죠? 부자 감세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증권 시장을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보면 소액주주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주주의 권리에 대한 이제 권익을 찾기 위한 운동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상한선을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게 되면 사실 소액주주 운동을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대주주 지분이 30% 40%인데 10억 미만의 일반 투자자들이 뭉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큰 손 몇몇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장을 갖다가 그 회사를 이제 지분을 가지고 회사에 변화를 요구하는 게 더 강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사실은 또 이제 25년도에 금융투자세가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대주주 요건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과세를 할 정도로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왔던 시장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일단 뭐 엔비디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H백으로 이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역시도 뭐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뭐 HBM으로 해가지고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장비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었죠, 퍼포먼스가.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장비는 투자 사이클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돈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거지, 엔비디아처럼 계속해서 물건 팔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였나요? 그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뭐 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10조 투자한다 해서 다시 고개를 들고 했었는데, 그런 차이는 좀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맥락보다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 갱신을 지금 했고요. 어저께도 주가 흐름이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신고가죠. 삼성전자는 이제 신고가에서 약간 못 미쳐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실적 가지고는 밸류가 안 나와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적자고요. 삼성전자 올해 4분기까지 해봤자 6조에서 7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실 밸류로 계산할 수 없고, 내년 실적 가지고도 사실 밸류가 안 나오는데, 흑자 전환 바닥에서 터닝했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환율에 대한 베팅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베팅이 좀 들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기대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낸드가 여전히 적자거든요. 여기서 아마 낸드 그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부 품목은 여기서 100% 올라도 적자일 거예요.
굉장히 싸거든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그 낸드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생긴 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키옥시아가 돈이 없어요.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면 키옥시아가 만약에 여기서 퇴출이 된다면, 퇴출을 시킬 수만 있으면 디램 시장처럼 시장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디램도 지금 보면 사실 3강 체제잖아요. 삼성, SK,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머지 작은 회사들 대만에 있긴 하지만 그건 뭐 거의 비중이 없는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낸드도 약간은 좀 그런 어떤 기로점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요번에 그것만 좀 대준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제 제가 기사 났던 것 중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AMD 거를 삼성이 아마 수주한다는 기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인데 그거가 만약에 진행이 돼주고 이쪽 관련해가지고 조금 모멘텀만 붙어주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D램하고 낸드도 중요하지만 메모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좀 올라와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조금 앞으로 이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TSMC가 산나노 공정 수율이 약 80%고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죠. 삼성은 지금 7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MD가 수주가 되고 그다음에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쪽이 이쪽으로 이제 삼성 쪽으로 좀 넘어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파운드리 쪽에서 살아나게 되면 삼성은 또 생각보다 실적의 어떤 변화보다 주가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애플은 뭐 고가 잘 했었고요. 삼성은 애플 이미 하이엔드급에서 밀렸고요. 밀리고 있었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폴더블 폰 출시하고 있고 기기적 성능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내년 1분기 1월 달인가 지금 갤럭시 24 조기 출시하면서 AI 장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글로벌 탑2 안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역할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고 있다. 물론 좀 차이가 좀 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저가폰, 중저가폰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그 중국 업체들이 싸게 만들잖아요. 싸게 만들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삼성도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저기 기사 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폴더블 폰도 이제 중저가폰 뭐 출시한다. 그 다음에 갤럭시 23 FE라고 붙이던가요? 뭐 그래가지고 약간 좀 보급형 모델로 해가지고 고사양 모델을 갖다 약간 변형시킨 제품 출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할 것 같고.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수준 더 잘해주면 땡큐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만 해줘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쪽은 뭐 기본적으로 마켓이 생겼잖아요. 마켓이 생긴 시장이고 이게 사람들이 챗GPT에 익숙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AI 의료 쪽도 지금 뭐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 근데 이제 그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포털 업체들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뭐 다음, 네이버, 야후, 네이트, 또 뭐였었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지금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라이코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초기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IT 쪽에 그 당시에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업체 장비 쪽이 매출이 크게 늘어났었고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올랐었던 회사가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였었거든요. 즉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에 투자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HBM 뭐 이런 거 AI 칩이라고 하는 거 계속 AMD도 만든다 뭐 인텔도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 되냐면은 결국 그 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시장이 재편이 될 거고 하면 이제 투자의 어떤 사이클이 식거나 줄거나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계속 갈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장비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앞으로 포텐이 커지는 쪽. 근데 AI 의료가 이제
저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육안으로 판정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AI를 통해 가지고 판정을 하고 그 옆에서 사람이 의사가 같이 판정을 해주는 게 정확도가 더 높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금 AI 의료 업체들이 뭐 미국도 가고 있고 일본도 가고 있고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도입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섹터 쪽에서 커지는 쪽.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샘 알트만 뭐 영입 이것도 있었지만 결국 챗GPT 영역에서 유료화하면서 그 마켓이 계속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키워나가는 쪽, 그런 회사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할 거 없이 뭐 폭스바겐까지 내연기관차들 밸류가 낮아요.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이제 환경 이슈라든지 이제 어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성장보다는 이쪽은 어차피 전기차 그린 쪽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적 아무리 좋아도 이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내연기관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가차보다는 약간 중저가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갇혀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전환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은 가산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은 현대기아가 가장 큰 약점이 엔진 쪽이었거든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 가장 강력한 배터리 셀 업체를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잖아요. LG엔솔, 삼성 SDI, SK온. 뭐 글로벌하게 탑티어급의 어떤 배터리 업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IT 하면은 뭐 삼성 LG,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베이스는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현대차에서 그룹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모셔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오고 있고, 일부는 지금 아마 그 무인택시 사업을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우리가 업계의 리더는 아니지만 현대차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테슬라라든지 이런 실제 이제 오리지널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주가 또 빠졌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왜 빠졌냐면은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금리에다가 소비가 점점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하니까 야, 실적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상투 아니야? 그러니까 피크아웃 아니야? 이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크로 환경이 어쨌든 지금 고점에서 조금 톤다운 되는 느낌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저점에서 다시 한번 터닝이 좀 돼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때 같이 한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고배당 정책 같은 거 최근에 지금 보면은 IR 하면서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 이런 거를 연초에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괜찮거든요. 긍정적이고 뭐 올해도 지금 실적은 역대급 실적 나올 것 같으니까 배당 더 높인다고 했고 자사주 소각 예고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서서히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현재 보여주는 모습만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좀 인내하시면 현대차가 뭐 크게 문제만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을 하긴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그중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잖아요. 밸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물론 그게 뭐 성장산업 이건 아니지만 거기를 테마파크화 시켜가지고 건물 세워놓고 거기에 현대차의 어떤 전시장, 그 다음에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삼성동 쪽으로 해가지고 교통인프라가 다 또 밀집이 되잖아요. 뭐 GTX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UAM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 알고 계시죠? 이것도 지금 아마 2024년, 25년 아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 쪽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유통, 뭐 이런 쪽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수소 사업도 여기서 수소 유통 쪽을 이제 자회사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라인을 고가화 시켜가지고
전기차의 어떤 가치를 계속 업시켜 준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만약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하게 좀 올라가주면서 분위기만 잡아주면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매크로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PER이 낮다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은 내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유튜브 듣고 투자하셔도 안 되고요. 유튜브는 참고사항인 거지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유튜브 통해서 어떤 방송에서 또는 뭐 어떤 리포트를 보고 이게 아니라 그걸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조금 살아났잖아요. 시장이 많이 뭐 저기 10월 달처럼 많이 박살나 있었으면은 또 위로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지만 조금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어떤 룸은 좀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사가지고 물려있는 섹터들 뭐 2차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있으시면 공부를 해보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다음을 좀 준비하는 다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내가 많이 물려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게 아직은 투자 여력이 괜찮다 싶으시면은 뭐 언제 저점에 한번 좀 주식을 사가지고 단가를 낮춰볼까 저점에 산다라는 개념 자체를 이게 또 보고 있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산 것보다 낮으니까 또 쫓아 사고 싶은 마음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 오면 내가 좀 더 산다. 그리고 거꾸로 워낙에 내가 비중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대출까지 뭐 신용까지 쓰셔가지고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끝까지 그걸 내가 리스크를 다 안고 가시는 것도 저기 뭐 본인 판단이긴 하지만은 감당하기 버겁다 판단이 되시면 어느 정도는 좀 줄이셔가지고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줄인 걸 가지고 나중에 차라리 밑에서 기회를 보시든 아니면 그 줄인 만큼만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